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오늘 아침 매우 쌀쌀합니다. 가을은 건너뛰고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강원도 일대에 수은주가 영하 7도를 기록한 곳도 있었고, 서울 수도권 노원구와 은평구 일대에 수은주가 영하 3.2도를 기록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 날씨죠. 이 정도면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아침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괴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서 밤에도 SR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또 연이어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어제, 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발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2020년 북한 군부가 김정은이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ICBM 신형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성 17형으로 부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괴물 ICBM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어제 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바로 그 괴물 ICBM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ICBM까지 쐈다. 남은 건 핵실험 버튼만 남았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폭주. 누군가 지금 북한의 모습을 묻노라면 폭주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답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그리고 한밤에 또 미사일, 북한의 폭주.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바로 화성 17형 괴물, 소위 괴물 ICBM입니다. 2020년에 선보였던 이 ICBM은 지난 4월 열병식 때도 또 북한이 자랑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미국을 겨눈 ICBM 미사일이다 라고 북한은 선전을 했죠. 1단 분리, 2단 분리 후 동해상에 추락을 했습니다. 5월엔 1단 분리만 성공했었는데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진행 중인 한미 훈련을, 그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러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밤중에 또 SRBM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포탄도 무더기로 쏘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엉망진창. 경향신문 3면이 쓰고 있는데, 누군가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엉망진창이라고 많은 분들이 답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얘기예요. 신고 무시하고, 보고 안 하고, 지휘자는 자리 비우고, 뒷북치고. 경향신문은 사자성어 썼습니다. 그리 어려운 사자성어도 아닙니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재난관리 시스템. 어쩌다 우리 경찰 이렇게 됐을까요? 좀 통탄할 지경입니다. 과연 용산 서장하고 지휘관리관만 경질한다고 될 일인가? 라는 문제의식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할 지휘부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보고 못 받고 쏙쏙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특검 뒤에 물음표가 붙었죠. 요즘 정치권에서 특검이면 다 되는 것 같이 구는데 이번엔 또 왜 특검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한동훈 장관발 특검 발동 하나,
대통령실, 경찰 셀프 수사에 다른 방안도 봅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해 충돌 땐 경찰이 경찰을 본다, 수사한다. 법무부 장관발 특검 발동 가능하다. 대통령실 경찰 수사 의혹 남으면 특검이나 검찰 보안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냐라고 검수완박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5%. 요즘 이 퍼센트만 봐도 심장이 덜컹덜컹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파월 아직 갈 길 멀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세요? 최저임금리 5% 넘길 수도 있겠다. 금리 인상 중단 NO라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은도 또 우리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내 최고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가 7%대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최대 금리 8%대가 간다는 겁니까? 서민들 업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걱정입니다. 자, 잠시 후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에 처한 안보 위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지금 북한의 도발로 연일 돌직구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쏜 장거리 ICBM 미사일은 화성 17형입니다. 이게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지난 4월 때도 화성 17형 미사일이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입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퀴가 몇 개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입니다. 사거리만 해도 굉장합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그래서 개발한 북한의 야심찬 ICBM 미사일인데 조한범 박사님 지금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저게 이제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러니까 대륙간이라는 건 이제 대륙을 넘나든다는 거죠. 지금 추정컨대 사거리 한 15,000km 정도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입니다. 최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고요. 저 탄도 안에 여러 개의 다탄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ICBM 미사일이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스마트폰 두껍다고 자랑하면 창피한 거죠.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저게 2단인데 예. 액체 로켓이에요. 근데 미국은 3단인데 고체거든요. 그 이야기도 상세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고요. 예. 그 ICBM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눈엔 눈, 이엔 이, 폭주하는 북행 열차. 이 ICBM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시간대별로 만나보시죠. 한미훈련 연장 반발, 북한의 폭주. 어제 오전 7시 40분, 8시 39분쯤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 방금 보신 그겁니다. 화성 17형 한 발을 쐈어요. 그리고 SRBM 2발도 쐈습니다. 자, 오후 2시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늘 종료할 예정이었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시한 없이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죠. 자, 그러자 저녁 8시 30분쯤 북한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55분 뒤에 SRBM 3발을 또 밤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8분쯤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탄 80여 발을 의도적으로 발사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북한의 포탄 발사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돼 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장하기로 한국 국방부 장관과 결정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ve consulted with Minister Lee, and we've decided to extend Vigilant Storm, which is our long-scheduled combined training exercise to further bolster our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irresponsible and reckless activities. 자, 조한범 박사님, 어제 밤까지 도발이 이어졌어요. ICBM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SRBM 미사일, 그리고 3발의 추가 발사, 그리고 80여 발의 포탄까지 해상 완충구역으로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 패턴,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거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요. 과거와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전 때는 포격을 했고 우리가 대응 사격했고 저쪽이 데미지가 더 컸거든요. 예. 근데 거기 종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는 도발했고 우리가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충돌하다가 최룡해 황병사가 내려와서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고 종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가 움직이면 한미연합훈련하니까 북한이 대응을 했고 호국훈련, 비질런테이스, 뭐 동해훈련 모든 거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막 처음에는 울릉도를 겨냥해서 쏘고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이제는 ICBM 미사일까지 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었거든요. 예. 근데 연장했죠. 연장하면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연장설이 나오고 정확히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안 그칠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비행기들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쏜다든지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예. 모든 행동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종료될 때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 다만 수위가 어느 정도냐지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수위를 계속 올리면서 도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나 계속 올리고 있다. 올리긴 하지만 또 눈치도 봐요. 눈치를 본다. 어떤 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어젯밤에 쏜 건 포였거든요. 그 NLL 넘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쏜 거는 고도를 보니까 북한이 이제 KN-23, 24, 25가 신형인데 이걸 스쿼드나 노동을 대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젯밤에 쏜 게 고도가 130이에요. 근데 KN-23, 24, 25는 25에서 90km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형 스쿼드 미사일 재고 소진이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뭐 선의 없이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셈법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특히 북한이 어제 오전에 쏜 미사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ICBM 미사일입니다. 화성 17형으로 우리는 이름을 붙였는데 2단 분리까지 성공을 한 것으로 저희 군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탄두까지 성공했다면 이 ICBM 발사 기술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1단이 분리가 됐고 2단까지 분리가 됐습니다. 남은 단계는 3단 추진체 분리와 그게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다탄두의 탄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목표물을 이제 타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의 다탄두 장거리 ICBM 미사일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조한범 박사님. 어제 최종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서당계 3년 풍어를 품는다고 걱정은 해야죠. 그러나 보면은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1단, 2단 분리는 뭐 우주로켓 쏜 나라들은 다 하거든요. 과거에는 6,2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로 단분리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저 이제 두 번째 단 분리되고 남는 그 추진체가 예. 활공을 하면서 마지막에 재진입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요 기술이 사실은 ICBM 기술의 절반 이상 되는데 그렇군요. 북한은 여기를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마지막 이 탄두가 포함되어 있는 3단이 다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재진입하는 기술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제도 거기서 실패한 겁니까, 그럼? 아니죠. 단 분리하고 탄두가
이 활공하는 단계에서 추락한 겁니다. 힘을 잃고 탄두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추력이 떨어졌어요. 어허. 기술력의 부족이라고 보세요? 근데 물론 이제 걱정은 ICBM 미국과 하는 거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기술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우리는 상당히 위협적인데 미국까지 가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어제는 실패긴 실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는 실패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 기술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자, 김용주 의원님. 네. 북한이 급기야 미사일 도발에서의 최고 수위라고 할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지금 벌써 북한이 3일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고요. 9.19 군사 합의는 북한 안중에도 없어진 지 오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발사했던 ICBM 미사일이 한미를 동시에 사실은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ICBM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는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도발을 했다. 예. 즉 11월 8일에 올 중간 선거를 앞두는 도발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미 예상했던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측면이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화 상대 장기적으로는 네네. 미국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혹은 지금 계속 점증하고 있는 전투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비지런트 스톰과 같은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해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를 잘 조절해 가는. 아니 리스크 예전에는 관리를- 북한이 네. 김정은 이전에는 네. 미국의 뭐 핵 추진 잠수함이랄지 아니면 미국의 핵 폭격기랄지 아니면 스텔스기랄지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에 전개되면 북한이 좀 잠잠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있는데 한반도에 네. 다 와 있는데도 북한이 부산에 이러고 있어요. 들어와 있고 또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서도 같이 연합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죽지 않는다라고 대담해졌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했지만 이미 버려야 될 그 무기들을 확 버리고 혹은 ICBM도 이참에 실험해보자. 완결된 기술이 아니라고 알면서 한번 쏴버리는 거예요. 이 계기를. 그럴 야, 이 필요도 도발할 있는 때 거거든요. 그냥 이거 다 쏴보자. 예,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완결체라고 보지 않으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 이런 명분으로 즉 말하자면 한미 합동훈련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7차 핵실험을 가기 위한 명분으로 즉 현재 개발 중인 기계들을 기술들을 미사일들을 쏴버린다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미 계획된 영역대로 북한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같은 도발 패턴의 종착지는 아마도 7차 핵실험이 아니겠느냐.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스럽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발의 수위를 올려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려서 도발의 위협 수위를 극대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7차 핵실험을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드라마틱한 순간을 노리고서 이런 도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은 사실상 진전된 핵 기술과 핵 생산물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그걸 지렛대로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전략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걱정도 됩니다. 북한이 날려버리는 이 미사일을 보며 이게 얼마냐. 이걸로 차라리 북한 주민에게 쌀이나 주지. 쌀이나 주지. 미사일 쏜다고 1년치 쌀값 날린 북. 많은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많은 분석에 따르면 그제 SRBM 25발 쐈잖아요. 하루에. 이게 1,000억이다. 1,000억이다. 어제 ICBM 1발, SRBM 2발 쐈는데 그리고 밤에 더 쐈잖아요. 3발. 어제 오전에 쏜 것만 해도 364억. 그러면 어제 밤에까지 쏜 것까지 하면은 한 150억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300억, 한 1,500억 수준. 근데 2019년 쌀 수입 규모가 1,000억 원어치였다. 그러면 1년치 쌀값보다 많은 비용을 이틀에 미사일 쏘는데 날려버린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아까워 죽겠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이 실질적으로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합리적인 판단, 상식에 대한 측면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북한의 대북 제재 때문에 사실 기름에 관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이 극도로 꺼려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상응하기에 북한도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름의 문제 또 경제적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관련된 대응들을 하지 않기 위한 북한의 속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상당했었죠. 근데 지금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서 북한이 거듭 미사일 도발에 더 강경한 대응 기조로 나오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도발에 저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쏟아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제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많은 또 다른 자원들은 엉뚱한 대로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명분들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토대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 나설 거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같은 지난날 수년 동안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더 고도화시키고 미사일 능력을 개발시키는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지난 때문에 5년간 이 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주장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짚어볼 대목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한번 박사님,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게 얼마 가치다, 그 쌀값 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늘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저도 취재하는 기자였지만 궁금한 게 북한 취재하는 기자지만 이 미사일 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개발 비용, 뭐 유지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북한이 뭐 제3국의 밀거래로 팔았을 때 뭐 가치, 시장 가치, 암시장에서의 가치 뭐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어떤 그 돈가의 무기를 우리가 수입해 올 때 얼마 전치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다 추산입니다. 추산이죠. 정확하진 않죠. 근데 대략적인 규모는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제 저 화성 17형은 백두산계 트윈 엔진을 2개를 쓰거든요. 예. 그 원형이 러시아제예요. 러시아제. 그 러시아제 가격이 있거든요. 아, 러시아제 단가. 그렇죠. 한 단가. 그다음에 동체, 그다음에 탄도 작성 비용. 요게 이제 우리 인공위성이나 로켓 만들 때 가격들이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연료. 요렇게 계산했을 때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원 정도. 예. 요것도 추정이죠. 근데 화성 17형은 더 커졌으니까 한 300억 원 정도. 근데 그냥 커지지 않거든요. 예. 여기 개발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져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실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거를 25발을 쏘면서 1년치 국민들이 쌀을 먹을 수 있는 걸 그 예산을 다 날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의도인가요? 김정은은 절실하죠. 절실하죠. 뭐가 절실하냐면 자기 정권이 절실합니다. 아 오히려 인민들의 상황이 절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90년대 중후반에 고난행군이라고 최소 수십만 명이 아사했거든요. 그때도 김정일은 전략 비축미를 풀지 않았어요. 그것만 풀었어도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유지하려고 일반 인민들이 수십만에서 100만 이상을 거의 뭐 학살한 거죠. 그러니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런 거는 장려할 일이죠. 인민들은 굶어도 자기 정권은 안정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북한 김정은의 이 논리대로 당연하게 이런 돈을 그 김정은 입장에서 쓰는 거다. 독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독재 체제가. 러시아 푸틴도 그렇잖아요. 푸틴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또 시진핑 주석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인민의 고통은 전혀 신경을 안 쓰죠. 참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을 보면 지금 이 같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한미정보당국은 김정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7차 핵실험할 수 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했죠. 국정원 7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미 중간 선거일인 11월 8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강력한 관측들이 사실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 우리 정부는 추가 독자 제재를 만지작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미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로, 0으로 만들 법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외교부, 미국, 일본과 독자 제재 조치, 효과성 재고 방안 긴밀 협의.
박진 장관, 위협 고조시키는 북한 용납할 수 없다. 추가 독재 제재 부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한범 박사님, 예, 마땅한 제재 카드가 더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뭐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재는 효과적인 거지 제재가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독재 체제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도 경제는 망가졌는데 정권은 유지했거든요. 이게 제재만으로 굴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효과적인 수단, 추가할 제재도 없고 제재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굴복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 만능론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제재는 보조 수단인 거고 다른 다양한 해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국제 공조도 있고 중국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반 인민들의 민심이에요. 그 민심이 움직이면 사실은 김정은이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진실이나 어떤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자극적인 행위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국 선택은 북한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미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비밀스럽게 북한이 포탄을 제공한 걸로 보인다라는 발표를 해서 사실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볼모 삼아 위험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그 러시아에 비밀리에 포탄을 제공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PRK is covertly supplying Russia's war in Ukraine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artillery shells, while obfuscating the real destination. 그러고 보니 지난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 한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어떤 말일까 한번 들어보시죠.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А как б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неслась к тому, что мы возобновили б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러시아가 만약 북한과 무기 협력을 재개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반응일까? 라는 푸틴 대통령의 저 발언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고 그 가운데 미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은밀히 포탄을 제공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상 아구가 떨어지는 대목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포탄까지 제공했다? 이 정도면 거의 전 세계에서 깡패 역할 아닙니까? 북한? 지금도 미사일 쏘는 거 보면 거의 깡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지금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사실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다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사실 그 제재가 뭐 답은 아니다라고 조한범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은 제재만으로는 사실 저 행동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수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대부분 사실 우리가 추정컨대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나 뭐 세계적인 많은 합의들도 있고 약속들도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또 수입을 얻어들이려면 결국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 1,000억 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추정컨대 불법적인 돈을 얻어왔고 거기에서 이제 미사일을 이제 개발시킬 수 있는 자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김병민 대변인께서 사실 지난 정권 5년 동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보다는 미사일에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화의 답은 사실 대화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패를 겪어야 되는 거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실험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뭐 대화한다, 그다음에 제재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때는 실험을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북 제재가 심해진다, 그리고 뭐
우리 미국과의 훈련이 길어진다 이런 명분을 삼아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제재 방법을 사실 강구해야 되는 거고 북한도 위협을 느껴서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이제 사실 뭐 또 하나의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때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아주 당찬 북한을 향한 경고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오늘 매우 흥미로운 보도들이 여러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제부터 공개하죠. 핵심 3인방의 돈 흐름. 수사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바 있었죠. 오늘 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 가운데 어떤 진술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돈의 일부를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으로 냈다라고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리고 검찰은 그 돈이 배달 사고를 냈던 1억에서 건네진 것 아닐까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욱과 유동규, 김용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건넸죠. 그런데 그중에 배달 사고가 난 1억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최근 검찰에 남욱에게 받은 불법 대선 자금 중 일부를 이재명 정치 후원금으로 썼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욱 등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1억 내가 쓴 걸로 하겠다. 즉 1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사실을 발견하고 추궁을 하자 유동규 씨가 그거 이재명 정치 후원금으로 썼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게 현재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라고 항변하며 글쎄 모르겠다. 내 후원금은 좀 냈나?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이제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이나 어떤 대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여 받은 적이 있었는지.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나중에 혹시 무슨 정치 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정치 후원금으로 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의 정치 후원금으로 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서 매우 큰 수사상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사실이라면 말이죠. 아직은 유동규 씨의 진술로 보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수사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1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이거 유동규가 좀 배달 사고를 낸 게 아니냐. 슈킹한 거 아니냐. 예, 사실 빼먹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굳이 배달 사고를 내고 빼먹은 돈을 어디다 썼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걸 특히나 그 1억 원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중에 일부를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 후원금으로 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곤란해지는 부분은 김용, 정진상과 유동규는 다르다. 유동규는 나랑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유동규가 만약에 구태여 빼돌린 1억 원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또 정식의 정치자금으로 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럼 도대체 어떤 관계냐. 유동규는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챙기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러면 경기도지사 하던 자리에 그렇게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키고 자기가 영전을 할 때마다 유동규를 같이 데리고 다녔냐라고 하는 그 측근 논쟁, 가까운 사이 논쟁이라는 게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동규가 굳이 그 1억을 가지고 이재명을 위해 썼다. 이거는 생각보다 큰 일일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동규 씨가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의 문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거리를 두면서 딱 내 측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기도로 와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요직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도 뭔가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무리한 것들을 제안했고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만두고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2021년 가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나오게 되는 돈을 받고 그 돈을 갖고 후원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 때는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작년도에 초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켜보게 된다면 이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모종의 연결고리들이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후원금을 준 것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서도 뭔가에 대한 개연성을 갖고 꾸준하게 움직이고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 이재명 후보를 위한 후원금도 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같이 성립이 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내용들과 또 모종의 관계들을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은 5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들로 꾸준하게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 동안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정치자금 수사 속에서 이 돈이 단순히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던 것을 떠나 뭔가 이재명 대표로 연결질 수 있는 하나의 내용들도 같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인지 검증 한번 해봐야 돼요. 유동규 씨가 이렇게 진술했는지 확인해봐야 되고 실제로 유동규 씨가 건넸다는 후원금이 이재명 대표 후원 계좌에 입금이 딱 됐는지 어디 후원 계좌가 어디죠? 국민은행이었나요? 기업은행이었나요? 어쨌든 그 계좌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입금자 유동규에게 얼마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게 확인된다면 그 돈이 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돈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5단계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방금 두 분이 말했던 의미의 논쟁이 뜨거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사안 같은데 오늘 나온 조간 보도는 아직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나 뭐 사실관계 확인은 물리적으로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전용기 의원님, 네. 전 의원이 보기에는 이 기사 유동규의 진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동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은 안 되게 돼 있고 25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의 경우는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정치 후원금 내용 다 볼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런 측면에서 유동규는 뭐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재명한테 정치 후원금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적인 후원금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방식으로 벌었는지를 모르는 사안이고 이 고액 후원 명단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면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한테 돈 줬다라고 물타기 하는 방식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말씀을- 그냥 정식적인 후원금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정식 후원금으로 넣었다는 것은 후원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식 후원금으로 받았던 뭐 10만 원을 냈건 200만 원을 냈건 이거 불법적으로 번 돈 아닌가 하고 전부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정식 후원금을 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그렇군요.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서 이거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동규 씨는 충분히 그렇게 또 불법적인 자금을 뭐 1억 원을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가게끔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모든 사안들을 다 꺼내고 보면 이재명한테 돈 줬다 하면 다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대장동 일당과의 거래라든지 대장동 일당과의 이런 모종의 관계들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 이재명한테 돈 줬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 전부 이재명이 잘못한 거고 이재명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재명을 나쁜 놈 만들면 자기네들은 모든 것이 편해지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잘못한 것은 진실을 모두 파헤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것이지 단 한 사람한테 나쁜 모습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이 보도와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바로 보도해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김용 부원장이 2014년에도 2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본부장이 1억을 전달했다. 그런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1억을 전달했다.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에 있죠. 김용 부원장에게.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용 부원장,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게 2억을 먼저 요구해 1억을 받았다라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에도 2억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김용 부원장이 남욱동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 말 술자리 접대, 그리고 2014년 명제를 받은 떡값 등 410만 원, 1000만 원을 특정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입장은 뭘까요?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인 가운데 유동규의 진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오늘 보도 중에 돈 흐름의 어떤 동선 지도가 검찰이 확보됐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대장동 일당 3인의 동선 지도, 돈 흐름을 나타내는 동선 지도, 어떤 지도일까요? 대장동 일당 3인 돈 흐름 동선 지도 확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불법 대선 자금 의혹 핵심의 3인방은 남욱, 정민용, 유동규, 자금책 중간 전달자, 최종 전달자,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겠고, 1년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했다. 돈 흐름의 입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김용 부원장의 돈 흘러간 동선 지도를 완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지국 위치 정보 등 물증, 재판에서 공개할 방침이다라는 건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김만배 씨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5억을 전달했다라는 의혹. 검찰은 당시 두 사람 유동규 자택에 함께 머문 사실을 휴대전화 발신자 기지국 위치 정보로 확인했다. 5억 전달 다음 날인 2월 1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녹취록에 따르면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을 줬는데 동규가 자꾸 대든다. 응? 자꾸 대들어. 걸리면 다 죽어. 유동규에게 말했다. 라는 녹취록도 나와 있죠. 자, 이 화면 보면서 김영주 의원님, 이 화면 보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진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김만배에게 5억을 받았습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남욱 등에게도 그럼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뭐 돈을 마련했냐, 그 진술을 확보해서 교차로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돈을 어디서 전달받았습니까? 유동규 씨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서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고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는군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의 그날 돈 전달했다는 그 진술에 나온 장소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서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날 녹취록을 통해서 맞춰본다. 이거 기지국으로 위치를 확 특정하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한명숙 총리 때도 제가 재판도 가고 그렇습니다만 1심 때 치열한 공방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건 결국 알리바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가 그때 그 지점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로 있어서는 맞받아들이기 가장 싫은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지국이라든지 통신 전달했다라는 것이고, 기지국에는 다 있다, 동선이. 네, 그런 것이고, 1차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아마 이모 씨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 밑에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단서가 나왔을 거예요, 메모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돈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안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다 썼다,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걸 기록했을 것이고, 그걸 각각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구두된 진술, 메모만 가지고는
최소한 어떤 기소를 유지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추가 단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시간 특정하기 위한 추가 단서로서는 기지국의 전파관리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결국에는 재판에 갔을 때 예.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재차 유동규와 김남욱, 김만배로부터 확인을 받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저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이게 수사의 어떤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사 기법일 수 있고, 남욱에게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그게 동원됐잖아요. 위치를 특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차량 출입 정보, 특정 건물에 있는 차량 출입 정보, 누구가 탑승한 차량이 몇 시에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차량 출입 정보, 하이패스 정보,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 내에 있는 뭐 블랙박스 기록. 야, 이제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이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통한 위치 특정,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종의 물증이 될 수 있나요? 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영주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 먼저 있고 그 말이 교차로 검증이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까지 나온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저는 대장동 일당들이 영화보다 더한 일을 벌이면서도 영화를 좀 덜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화 보면은 나쁜 짓 할 때 보면 이렇게 휴대폰 빼가지고 배터리 분리하고 발로 딱 밟고 예. 버리고 막 이렇게 차도 자기 차 안 몰고 어디서 이제 몰래 구한 차 타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자기 휴대폰 가지고 다니고 자기 차 가지고 다니고 하면 요즘 세상에는 다 흔적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진술과 부합을 하는 순간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대장동 일당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김만배 얘기했던 거죠. 우리 드러나면 이거 다 죽어.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큰 일을 벌인다. 이게 뭐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세워나가겠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세워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로 맞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 뭐 우리끼리 만나는데 뭐 우리 핸드폰 좀 들고 다녀도 되겠지 했던 것들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면은요, 이 셀타워, 그러니까 휴대폰 기지국이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반경 거의 뭐 300m 안까지 특정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런 데이터가 나온다 하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경 안에 다른 데를 같은 시간에 다른 이유로 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 집에 갔다는 게 확인됐다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유동규 뭐 옆집에 갔다, 유동규 옆집에 누가 살아서 어떤 이유로 갔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는데, 네. 검찰은 많은 정보를 갖고 추궁할 것이다. 자,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유동규 씨의 측근 PC 등 여러 가지 다른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유동규 측근 PC에서 성남 도계공 설립 문서 확보. 검찰 지난 9월 중순쯤 A씨 전 성남 도계공 경영기획실장 유동규 씨 측근 2013년, 2014년 PC를 확보했다. 성남 도계공 설립 경위, 개발사업본부 신설 진단 보고서, 성남시의회와 주고받은 문건 등등을 분석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흡수되면서 개발사업부서 생기고 대장동 사업 등 가능했다. A 전 실장 관련 업무 담당했고 초고속 승진했다. 정진상, 김용 압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정진상 씨의 외장 화두도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2014, 2015년 성남시 두산건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FC에 50억 후원금 내도록 한 거 아니냐 라는 혐의와 관련돼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두 분이 공모했다라고 돼 있죠. 외장화들을 확보했다. 지난 9월 16일 정 실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 1개를 확보했는데 외장하드에도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40일째 해제 시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거 아이폰 비밀번호는 풀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사과폰 외장하드 비밀번호는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수사 기법으로? 근데 이게 지금 40일째 안 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40일. 예, 아마
또 저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면은 외장하드 중에서도 특히 보안성이 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외장하드를 썼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추정이 있습니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이제 사실 우리 대검이 가지고 있는 포렌식 장비라는 게 꽤 좋은 걸 씁니다. 당연한 예. 얘기지만은 근데 그걸로도 40일째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그 사과폰에 필적할 수준의 지금 보안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디지털 장비가 너무 좋았어요. 옛날처럼 캐비넷에 자물쇠 채워놓던 시절이 사실은 수사하기 편했어요. 맞습니다. 잘못돼 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 장비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조합들을 테스트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진행 중이다라는 거는 아마도 검찰에서는 이걸 풀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성남 FC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게 도중에 풀리면서 과연 스모킹건이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 씨가 호주 그 골프장 실명, 위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그간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그때의 상황, 그 골프장, 그때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보도 내용 보시죠. 이재명, 김문기 2015년 라운딩, 유동규 골프장 실명 위치 진술, 최근 검찰 진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몰랐을 수 없다. 2015년 1월 6일에서 1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김문기 씨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당시 골프 쳤던 장소, 실명을 말하며 이재명 대표와 나와 김문기 씨가 같은 카트를 탔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 추가 증거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로 유동규 씨의 진술을 검찰은 증거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고 김문기 씨의 전화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얼굴을 여러분은 기억하겠냐? 나는 모른다.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안다라고 보고 있고 유동규 씨도 모를 리 없다.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인데, 곧 재판인데 유동규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같은 카트를 탔다. 근데 해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운전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할 경우가 많고 아마 그와 관련된 상황도 유동규 씨가 진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골프 카트를 함께 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영주 의원님? 글쎄요,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따라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 얘기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같이 계속 다녔는데 옆에서 도움 주는 저 말만 그대로 믿는데 같은 카트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 사람, 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운전하고 그 네 사람 안에서 계속 같은 조에 골프를 치고 5시간 다녔다는 거고요. 18호를 계속 돌잖아요. 예, 5시간 계속 돌았다는 얘기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다른 카트를 탔다 하더라도 2개 조가 가면 끝나면 같이 밥을 먹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8명이 밥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같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따라다닐 때 사무처 직원처럼 그게 배석하지 않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골프 치고 골프를 5시간 치고 밥 먹고 사우나 같이 샤워하는 정도면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아주 근접하게 있었던 사람이고 계속 골프를 친다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람이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골프를 잘 몰라서 모릅니다만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사람과 18홀 라운딩을 다 하면 마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골프를 잡지 않습니까? 예.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같이 골프 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환경보다 조용한 좋은 환경에서 5시간 네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로 봐서는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루를 같이 지내는데요. 우리 가족들보다 훨씬 진한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만약 그런 식으로 같은 말하면 커트를 타고 다녔다, 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같은 조에서 골프를 쳤다는 얘기니까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한 얘기가 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상상해 보건대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측에게 재차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 측이 물어볼 수 있겠죠. 김문기 씨와 같은 카트 탄 거 기억나십니까? 뭐 이렇게 이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누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답변과 검찰 측이 밝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두고서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지는 판사는 판단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상상도 좀 한번 해봤는데, 자, 여야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을까 알았을까? 김병미 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선거 때 우리가 영상을 지켜보듯이 어느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그냥 급작스러운 질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러 하위 직원들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들을 보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사람들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과거 대통령 선거 때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 채널A 등에서 언론의 보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를 하기 위한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을 만났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재판은 어차피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되겠죠.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할 뿐더러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백억의 선거 보존을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죽은 일이고 고인의 유족이 있는 상황인데 끝끝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났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됐으면 재판과 무관하게 관련된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좀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전윤기 의원님의. 아예 몰랐다라는 대답보다는 잘 몰랐다 하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수행하면서 하위 직원들은 시장에 대한 사실 계속적인 그 챙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이제 보좌하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모른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른다라고 단언을 하기보다는 나 그 사람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재판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뇌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이거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을 당신들이 강요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수준까지 이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했는가 사실 이런 것도 밝혀내는 것도 하나의 또 쟁점이 될 텐데 사실 이것 가지고 넌 기억하고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골프 한 번 치고 다시는 안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골프를 쳤다, 같이 카트를 탔다가 얼마나 이제 정확한 정황 증거가 될지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판단할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엉망진창이다라고 소개한 바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제 보시죠. 거기에 한 단어를 더 첨가한다면 뒤죽박죽, 엉망진창, 참담.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따르면 90분간
이 용산경찰서장이 이른바 증발됐었다. 그 90분간, 사라진 90분간 현장을 지휘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더라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산경찰서장은 그 총각을 다투는 시기에 어디 계셨던 겁니까? 참사 당일 삼각지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에 이태원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게 밤 9시 30분이에요. 물론 서장님이 현장 간다고 뭐 서장님이 직접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장이 현장에 뜨면 그 밑에 무수히 많은 경찰들이 갈 수 있잖아요. 뜰 수 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자잖아요. 책임자잖아요. 9시 30분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삼각지. 아시다시피 여러분, 삼각지에서 해밀턴 호텔 옆에 금방 갑니다. 가까워요. 걸어가도 금방 가요. 밤 10시 40분에 90분이 지나서야 이태원 근처에서 하차했다는 겁니다. 밤 11시가 돼서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1시간 30분 동안 무전으로 지휘를 했나 봤는데 별도의 지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간신문의 보도입니다. 서울청장에도 사고 발생 1시간 21분 지난 11시 36분에 상황을 보고했다. 용산서장이 서울청장 상급자에게 사고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난 11시 36분에 상황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 보세요. 서울청장이 11시 36분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경찰청장이 그 다음날 자정이 지난 시각에 보고받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일찍이 소방으로부터 보고받아서 대응하고 있었는데 서울청장, 경찰청장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용산 서장님 어디 계셨던 겁니까? 어디 계셨는지 아는 분. 천안 변호사님 어디 계셨던 겁니까? 90분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했는가?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예를 들면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 그때 이제 이태원이 굉장히 혼잡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한다면은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도보로 전환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늦었을 수도 있고요. 100분 다 이해한다 칩시다. 휴대전화 없습니까? 있죠. 대장동 일당들도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왜 용산서장이 안 갖고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갖고 다니겠죠. 그러면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든 아니면 뭔가 이게 경찰 내부의 무전망을 이용하든 뭔가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물어도 보고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면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서울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기동대 당장 좀 보내줘라. 얘기도 하고 그게 요즘 세상에 본인이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면은 이 사람이 그때 어디 갔든 차가 막혔던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차량에 내가 막혀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소통도 안 하고 그게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일찍이 112 상황실에 압사될 것 같다라는 표현의 신고, 지휘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 그리고 1시간 직전인가 사람이 쓰러지고 있다라는 신고도 많이 무수히 빗발쳤고 그렇기 때문에 함각지에서 식사 중이던 용산 서장님에게 급히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게다가 식사 중이던 용산 서장이 나름대로 급하게 이제 내가 오늘 나름대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뭐 밥 먹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가야겠다라고 판단했다면 나름대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야 이거 뭔가 상황이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보고도 받아보고 전화상으로라도 지휘를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90분간의 행적이 미스테리다. 증발했던 거 아니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례로 이 모든 정보가 보고되는 용산 서장이잖아요. 관할 서장인데 11시에 현장 도착했잖아요. 근데 저희 방송사 보도국의 후배 기자들이 훨씬 몇 시간 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삼각지보다 참사 현장에서 더 먼 광화문 현장이었는데 집회도 있었고 택시도 안 잡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언론들은 이 용산 서장의 그날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오늘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고도 늦었을까 궁금하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상황실 책임자가 참사 직전 그 신고가 빗발치던 상황에서 본인의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류미진 총경, 당시 112 상황실 책임자입니다. 오후 6시 오전 1시까지 5층 상황실 대기 근무 원칙을 어기고 84분간 근무지 이탈. 어디 있었는지 봤는데 10층 본인의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이탈했기 때문에 참사 1시간 24분 뒤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에 복귀한 시각은 11시 39분. 상황 종료 후입니다. 자정 지나서 14분에 경찰청,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건 오랜 관행처럼 용인돼 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용산서장은 용산서장대로 지금 의구심이 나오는 거고, 이 류미진 총경은 그때 이제 당직 상황실 책임자였고 총경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상황실을 지켜야 하는데 상황실에 여러 가지 신고가 빗발쳐서 상황실 사람들이 찾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층 본인 사무실에 84분 동안 있는 바람에 상황이 끝난 뒤에야 상황실로 복귀를 했어요. 끝난 정도가 아니라 11시 39분이라는 건 우리가 10시 15분에 그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신고 전화는 빗발치기 시작했고 10시 15분 이후로도 아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신고들이 집중됐을 겁니다. 예. 다른 건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황실이 있는 건물에 자기의 사무실이 있었다면 10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저 내용에서 그 근무지를 이탈한 자기의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뭐 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빗발치는 내용이 있으면 긴급하게 내려와서 여기에 어떤 상황이고 그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고 난 뒤에 어느 보고 절차를 통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 정리하게 되는 게 책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 2시 상황실에 이 같은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니까 실제로 용산서 경찰이 현장에 가서 기동대나 아무나 좀 보내달라고 긴급하게 이 현장 경찰들은 다급한 무전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정작 지휘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10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하기 전, 이때는 신고들이 쏟아졌을 때 그 내용들을 조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판해서 그 내용들이 지나쳤다면 10시 15분에 실질적인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얼마나 아비규환의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 10시 15분 이후에도 아마 11시 반경에 11시 한 40분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재난 문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예. 일대 교통을 통제하겠다. 이쪽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당시부터 부상자가 발생하고 응급구호를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는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서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것이거든요. 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보고 조치를 취했고 그 상황에서 총괄 책임져야 될 류 총경은 도대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 용산경찰서장의 행보 그리고 류 총경을 비롯한 당시 상황실에서 있었던 대응 이 두 가지 측면은 책임을 피할래야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용산서장과 방금 봤던 류미진 총경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고 체계가 서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보다 경찰청장이 늦게 알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광호 서울청장은 11시 36분에 뒤늦게 참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보고받았냐면 앞서 봤잖아요. 용산서장님하고 112 상황실 담당 총경이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런데 11시 36분에 보고받았는데 상부인 경찰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청장은. 그래서 다음 날 0시 14분에야 경찰청장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서울청장, 경찰청장 사이 안 좋아?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고 대통령은 일찍이 소방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경찰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거 보고 체계도 안 지켜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쯤 되면은 쉬쉬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그 류총경이라고 하는 112 당사에 있는 책임자는 본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이 나쁜 관행들이 우리가 깨부수지 못하고 있고 그 나쁜 관행들로 인해서 보고 체계도 무너지고 결국은 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이 나쁜 관행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로부터 다 고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참사는 세계 언론에서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계획된 통제만 실행이 됐더라도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8시경에도 어떤 여성 영웅 한 분이 처음에 일어날 수 있었던 참사를 한번 막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137명이라는 경관들이 경찰 근무복을 입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보고 체계가 무너졌는지를 하나하나 사실 밝혀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경찰의 의혹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경찰의 의혹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경찰이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라는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이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경찰의 경찰 수사를 맡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만 강행 안 했어도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까지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 파면하라.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정부 여당은 이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나름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셀프 아니냐 우려 많거든요.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좀 있을까요?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그 부분은까지 넓혀지지 않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경찰 추궁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에서 경찰 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든 건지, 검수완박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셀프 수사 운운하는 그 말 자체가 정말 너무 좀 후한무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다. 검수완박법 개정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워낙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된 상황 속에서 사실 여야 간의 정쟁처럼 비춰지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 버닝썬.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제대로 그 당시 상황의 문제를 밝혀냈는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던 기업들을 갖고 있죠. 이번 일에 대해서도 관련된 압수수색들이 나갔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핵심적인 수뇌부들에 대한 내용들을 쏙 빼고 일부 일선 경찰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경찰 내부에 관한 면밀한 문제들 다 밝혀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구호라든지 그리고 과정 속에 있어야 될 현장 치안의 문제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내는 일들이 필요할 건데 여기에 대한 오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검찰의 수사 기능들을 쏙 빼서 발휘했던 그 당시 법안 문제가 현재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 김영 그 비대위원님, 그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경찰 비위가 나면 그냥 상급 수사기관인 검찰이 경찰의 비위를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수사지휘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미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 역량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진두지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번만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안 돼요? 안 되나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대통령실에서도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게 된다면 그 뒤에 되는 보완 수사라든지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원인 규명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 규명들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안을 갖고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투명하게 모든 일들이 공개되고 진상을 밝혀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게 되는 일들을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김웅주 의원님. 네. 아니 검사들이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검사들이 수사하죠. 경찰이 문제가 있을 때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그것에 대한 한계, 꼬리 자르기,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경찰청장이 문제가 되고 용산수장이 문제가 되는데 경찰이 자체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을 덮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도 있고 다른 국정조사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번 조사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수사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같이 아파해야 될 것이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큰 유기체를 봤을 때 말하자면 비싼 인력, 돈 많은 뭐 월급을 받고 있는 월급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검찰들은 좀 손 놓고 있고 모든 일들을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아 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본적인 단순한 경찰 업무가 소홀해지는 형태가 나타난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경찰이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도시 집회, 마약 사범 뭐 그런 여러 가지 수사도 엄청나게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거 자체 즉 뭐 검수완박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가져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국정조사나 특별조사를 여야 합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합의해서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과 김어준 씨가 이번 이태원 참사는 한동훈 장관의 마약 전쟁 선포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부를 끌고 가려는 거죠. 한 장관이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이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한동훈 장관의 이 마약 수사,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조금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을 부풀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황운하 의원이 했는데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이태원 참사가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입니까?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왜 마약의 심각성을 부풀려요? 이게 뭐 제정신입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언론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 이태원 지역에서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 캔디형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노력을 기울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마약을 적발하는 인력 외에 정말로 이런 어떤 교통 통제나 인원 통제나 이런 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동대가 왜 제대로 파견이 안 되고 거기서 역할을 못 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마약 수사관들이 마약 수사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왜 저하가 되는 겁니까? 비판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비판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무슨 음모론적으로 한동훈이 뭐 마약을 해가지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뭐 독재를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제발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마약 단속하느라 한 장관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서 경찰들이 한 장관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약 잠복하고 그거 단속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뭐 황당한 주장이다. 아, 당연히 황당한 주장이죠. 그리고 그와 별개로 말씀드렸지만은 112 신고가 없었을 때는 저는 다른 집회가 더 중요하니까 기동대를 그쪽으로 우선 배치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코로나 이전에 할로윈 때 이태원 가보고 했었는데 사람은 물론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집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 골든타임. 사실 그때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기동대, 심지어는 용산 관내에도 지금 남아있었다 얘기가 있고 뭐 광화문 이런 데서 파견해도 멀지 않잖아요. 서초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판단을 하는 제대로 된 판단을 112 상황실장도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용산 서장도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애초에 마약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자라고 한 게 왜 비판받을 일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 의원님. 저는 충분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마약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할로윈 파티와 관련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가 일어난 원인은 통제 계획을 시키지 않았고 질서 유지의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한 서울시와 이 경찰청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통제 계획은 안 세웠는데 마약 대책 계획은 세웠다는 게 여러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약범을 우리가 때려잡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할로윈 파티 때 이태원에 마약이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봤고 이 마약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실제로도 통제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마약 대책은 세워졌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37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실제로 이태원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복으로 입고 투입된 인원이 얼마 있는지 이걸 밝히려고 저희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CCTV를 계속적으로 경찰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근무복으로 입고 있는 경찰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질서 유지가 안 되는 측면에서 한 명이라도 먼저 그 영웅 여성처럼 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70명 이상이 사복으로 마약 단속에 투입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질서 유지, 이거 통제 계획보다는 마약 계획을 세우는데 인원이 더 많이 가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원인으로서 이 마약 계획이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질서 유지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원인은 하나의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병 비대위원님 30초 남았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뭐 정쟁으로 비춰지는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싶은데요. 경찰에 관한 질서 안녕 통제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마약 단속에 대한 필요성들을 바탕으로 지금 있는 일들을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정쟁의 한복판으로 이 문제를 또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그 많은 기동대들을 제대로 출동시키지 못했고 살릴 수 있었던 목숨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올립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우리 월드컵 출전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별다른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보겠고요. 수술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술도 잘 되고 빨리 쾌유를 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건강을 찾기를 바란다라는 뉴스도 중요한 뉴스라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